사랑하는 은행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의 한국사 선생님 송쌤입니다. 프리히스토리를 찍고 보니까 이 교과서 읽어주는 송쌤과 프리히스토리의 버전이 명확하게 좀 구분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목소리를 조금 깔아보았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달고 갈게요. 그렇다고 잠들면 다들 아시죠? 뒤져요. 자, 그러면 교과서 읽어주는 송쌤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교과서 읽을 부분은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 중에 갑오개혁 부분인데요. 갑오개혁은 어떻게 추진되었을까? 교과서 217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네요. 갑오개혁 부분을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죄송해요. 갑오개혁이 무려 1차, 2차, 3차 나 진행이 돼요. 시험 문제 낼 때 뒤따 좋아요. 왜냐면 이게 1차계, 저게 2차계, 아니면 3차계 하고 문제 내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갑오개혁은 어떻게 추진되었을까? 그럼 시작해볼까요? 생각을 여는 이야기부터 볼게요. 두 사진은 모두 학생들이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모습인데, 천자문과 유교영전을 익히는 서당, 그리고 갑오개혁 이후 학문을 익히는 근대적 학교교육의 모습입니다. 갑오개혁 이후에 이렇게 변화했다라고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적당한 예시 사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얘가 서학기라는 거, 소학교부터 우리는 근대식 교육을 부르는 선생님 앞에 서 있고 학생들 이렇게 앉아서 선생님 쳐다보는 이런 거를 영어로는 TS 수업이라고 하는데, teacher가 student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태의 수업이에요. 근데 조금 소름 끼치는 건 이게 무려 1890년대 얘긴데 2018년인 지금이랑 뭐 크게 다른가요? 글쎄요. 오히려 요 서당 때가 더 자유분방하고 배움활동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생각하는 것이 좀 많아지는 그런 사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조금 다른 형태로 하고 있잖아요. 유튜버 시대에 벌맞추어서 한국사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글라마한 현명한 인재, 미녀 한국사 여신 송쌤의 죄송해요. 자, 궁극기무차를 통한 1차 갑오개혁 얘기 나와 있고요. 뒤쪽에 가시면 2차는 박용현 내각이 주도를 했대요. 3차를 갔더니 어머 세상에 명성황후 실사건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3차 개혁이고 마지막으로 의의와 한계입니다. 갑오개혁은 의의와 한계가 너무너무 명확해요.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회 구조를 근대식으로 다 바꿔놓는 사실은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계가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시작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방금 영상에서 봤듯이 일제의 강요에 의해서 시작이 된 감이 없잖아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안고 우선은 갑오개혁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볼게요. 자, 교과서 217페이지입니다. 저 음료수 좀 마실게요. 나름 ASMR에서 하는 거 다 하고 있어요. 진짜요. 요것도 해.
네. 자, 조선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하고 동학농민군이 요구한 이 개혁안을 일부 받아들여서 독자적 개혁에 착수합니다. 교정청 기억나시죠? 전주화약의 결과, 우리가 그 동학교도라 정부가 약속한 결과물로 만들어진 개혁기구였죠. 그래서 일본은 이 독자적 개혁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일본은 이걸 무시하고 경복궁을 점령하게 됩니다. 청일전쟁을 일으키고요. 흥선대원군을 앞세워 김홍집 중심으로 하는 개혁정권을 세우죠. 경복궁을 어떻게 점령하게 됐죠?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텐진조약 계획과에서 청군에 따라 일본군이 상륙을 했고 그들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이 원하는 걸 쟁취하려 했죠. 자, 흥선대원군을 앞세워서 여기에서 우리 흥선대원군님이 또 나오시네요. 언제 한번 나왔었죠? 우선은 근대의 시작이었죠. 흥선대원군.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모군란 때 만났습니다. 그분을. 그리고 지금 요때입니다. 가보게요. 1차. 흥선대원군을 이렇게 만났는데 문제내기도 좋겠죠.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정권을 세우게 됩니다. 새 정권은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요. 이게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군국기무처를 통해서 1차 가부개혁을 이루어지게 하죠. 그래서 제목부터 나오잖아요. 군국기무처라고요. 갑신정변 때의 개혁안과 동학농민군의 개혁 요구를 수용해서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1차 가부개혁은 1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1차 김홍집 내각은 누구랑 함께해요? 흥선대원군과 함께합니다. 어디에서 하죠? 군국기무처. 그러면은 어떤 개혁을 하는지 볼까요? 1차 개혁은 물론 일본의 간섭하에 시작되긴 했는데요.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간섭이 좀 적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려다 보니까 얘네가 우선 만들어 넣긴 했는데 계속 간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나마 자주적으로 추진되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글쎄 좀 위험한 발언인 것 같기는 해요. 쌤 생각은요. 자, 그럼 하나씩 해볼까요? 정치면에서는요.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개국기년을 사용합니다. 1번. 연호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개국기년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거고요. 국내부를 신설해요. 그래서 국내부에서 뭐를 한 거냐면 왕실사무만 보게 한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 전까지는 조선시대는 왕실이 곧 정부였어요. 그런데 이걸 완벽하게 분리하기 위해서 왕실이 다스리는 국내부를 새롭게 따로 만든 거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건 곧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의정부의 권력을 집중하게 되고요. 종래의 6조를 파라문으로 개편하게 됩니다. 6조를 파라문으로 개편을 해서요. 자, 여기 볼게요. 내무하문, 외무하문, 탁지하문, 법무하문, 함무하문, 공무하문, 군무하문, 농상하문이라고 해서 8개의 기구인데요. 아문이라는 거는 사실 원래는 청나라에서 쓰는 이 청에서 쓰는 기구 관청 이름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말씀드렸듯이 뭐 여성가족부, 교육부 할 때 그 부라고 말씀드렸죠. 기구입니다. 청나라에서 쓰는 말이에요. 이것만 봐도 사실상 일본의 간섭이 그래도 좀 적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과거제를 폐지합니다. 우와, 대단하죠. 그리고 근대적 관리 임명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경무청을 설치해서요. 경찰제도를 드디어 도입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포졸들이 담당을 했었잖아요. 치안을. 자, 경제면으로 가볼게요. 지금까지 5개 나왔죠? 재정을 탁지아문으로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재정을 일어난다 라는 표현 우리 어디서 만났죠? 맞아요. 갑신정변에서 만났어요. 갑신정변 때는 재정 일어나를 어디로 하려고 했던 건지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자, 재정 일어나도 한번 해볼까요? 갑신정변 때는 호조로 일어나를 했었죠. 자, 그리고 가보개혁 때는 호조가 없어졌잖아. 6조가 파라문으로 바뀌었으니까 아문으로 해야 되죠. 이 8개의 아문 중에 무엇이 재정을 담당하냐? 바로 탁지아문입니다. 그래서
탁지 아문으로 일원화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갑신정변은 개혁안을 제시만 해놓고 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갑오개혁 때 실행을 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그 다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황국을 폐지하고 사창제를 도입하였으며 라고 나오는데 이거 분명히 흥선대원군 때 한 건데 라고 생각이 들죠. 흥선대원군 때 했는데요. 황국을 폐지하고 사창제를 도입했는데 이게 흥선대원군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유명무실화 됐었거든요. 당연히 1차 김웅집 내각이 흥선대원군이 피처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사창제를 다시 한번 도입하게 됩니다. 자, 여러 조세 항목을 지세와 호세로 통합했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조세 항목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 잡세들을 다 하나로 바꿔서 하나로 통합을 해서 세금을 내기 쉽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은본위 화폐 제도를 채택하는데요. 은본위 화폐 제도란 은을 단위로 하는 화폐 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화폐를 갖고 은행에 가져가면 그 은이랑 가치를 이렇게 대보고 적정한 금액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기준 자체를 한 나라의 화폐 제도의 가치의 기준을 은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본위화폐라고 이걸 부르는데 본위화폐를 은화로 하고요. 이걸 갖다가 통화량을 결정해요. 그래서 그 국가의 통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이죠. 그래서 일정량의 은의 양으로 이걸 나타낼 수 있고요. 상품 가격도 은가치를 기준으로 표시가 되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은을 기준으로 그냥 화폐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이게 와닿지가 않을 것인 게 쉽게 생각해서 은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나라가 부자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나라가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생겼어요. 경제가 많이 안 좋아져. 그런데 그러면 화폐를 마구 찍어낼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은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 온본위화폐 제도를 채택하기 전에는 우리가 당오전이라든지 당백전이라든지 기준화폐가 없기 때문에 그냥 통화를 막 찍어내고 혹은 막 수거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랑 교역을 할 때 이게 얼마짜리인지 감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국제무역을 시작할 때는 항상 본위화폐 제도를 통일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때 당시에 은을 본위화폐로 하는 곳이 많다고 여겼기에 갑오개혁 이후부터는 은본위화폐 제도를 채택을 했었고 은을 단위로 해서 원화의 가치를 결정하고 다른 나라랑 그걸 통해 무역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게 되죠. 나중에. 그래서 최근에는 기축화폐라 그래서 기준화폐를 정했어요. 그걸 달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모든 나라는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원화, 엔화,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원이고요. 위엔화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게 은인 거예요. 네. 자, 은본위화폐 제도를 채택하고요. 조세도 화폐로 납부하도록 지시를 하죠. 와, 벌써 10개네요. 사회면에서는요, 신분차별을 없앱니다. 노비제를 없애요. 대단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닐까요? 드디어 신분제도가 없어졌어요. 조혼을 금지하고요. 조혼이라는 건 빨리 결혼하는 거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합니다. 과부의 재가, 가를 새롭게 다시 만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우리 동학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동학에서 말했던 것들이 지금 갑오개혁에 수용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동학의 의의죠, 사실. 자, 그리고 가혹한 고문과 연좌제도 폐지를 하게 됩니다. 한편 모든 공문서는요, 국문 또는 국한문을 사용하도록 해서 한글을 사용하는 것을 좀 늘리게 되죠. 여기까지가 1차 갑오개혁인데 벌써 15개예요. 너무 많죠? 근데 이게 1차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갑오개혁으로 넘어가 볼게요. 2차 갑오개혁도 키워드가 제목에 바로 있네요. 박영효 내각이 주도했다고 합니다. 자, 2차 갑오개혁의 배경부터 좀 보면 청일전쟁에서 승세를 잡은 거예요, 일본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간섭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일본의 색깔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 어느 개혁일까요? 맞습니다. 2차 갑오개혁인데요. 개혁에 소극적이던 흥선대원군을 물러나게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드디어 물러나게 돼요.
그리고 일본에 망명하고 있던 박영효와 서강모를 불러들이죠. 얘네들을 어떻게 망명하게 되냐면요, 갑신정변 이후에 망명한 사람들입니다. 자, 김웅집 박영효 연립내각을 그래서 구성하게 됩니다. 이걸 2차 김웅집 내각이라고 하는데요. 2차 내각은 피처링도 아니에요. 사실은 박영효가 주도를 하는 거고요. 일본의 영향력이 굉장히 가능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피처링은 사실상 일본이에요. 자, 그럼 다시 개혁의 내용을 좀 볼게요. 새 정권은 우선은요, 군국기무처를 폐지합니다. 군국기무처에서 안 해요. 자, 그리고 고종이 종묘에 나가 독립서고문을 바칩니다. 독립서고문을 바치고 셋째로 국정개혁의 기본명령인 홍범필사조를 반포하게 됩니다. 조선은 청에 의존하는 관계를 청산하고 자주독립을 국내로 선포하게 된 거죠. 독립서고문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독립했다라는 걸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라면서 처음으로 얘기한다는 얘긴데요. 이 내용이 같이 들어간 기본강령 홍범필사조도 따라서 바로 반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립서고문보다는 이 홍범필사조가 매우 중요해요. 하단에 보시면 홍범필사조 생각을 키우는 자료가 있습니다. 1조부터 얘기를 하고 있죠. 천국에 의존하는 관념 그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잘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갑오개혁에서 지향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보시면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제시되었던 내용을 한번 찾아보라고 하죠. 내용들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 같이 얘기할 거예요. 자, 정치 부문에서는 하고선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정치에서는요, 1. 지금 3번까지 나왔으니까 4번 볼까요? 의정부를 폐지합니다. 내각제를 도입하게 돼요. 근대적인 의회 내각제를 새롭게 다시 도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전의 8개 하문을 7부로 바꿉니다. 자, 일본에선 부라고 불렀거든요. 청나라시기의 위기니까 부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지방제도는 8도 행정구역을 23부로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23부 지방제도가 23부가 되고요. 부목군현의 행정구역의 명칭을 군으로 다 통일을 해버리죠. 징세기관도 일원화를 하고요. 지방재판소, 한성재판소, 고등재판소를 설치해서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분리하게 됩니다. 한성재판소,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를 새롭게 설치했다는 것도 좀 같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그냥 연결할게요. 자, 경제부문입니다. 유기전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민주세력의 보호하에서 독점상호권을 행사하던 상리국을 폐지해버리죠. 자, 다시 여기 보부상을 통합해서 관할하던 기관인데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거든요. 이게 뭘까요? 맞습니다. 해상공국이에요. 그런데 이 해상공국을 갑신정변 때 폐지하자고 했었는데 갑신정변은 사실 실패했으니까 제대로 안 됐겠죠. 그러면서 상리국으로 이름이 바뀐 거거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이전에 조선 후기에 근대적이지 못한 상인을 보호하던 기관 상리국을 드디어 폐지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교육입국 조서를 발표해요. 12번. 그래서 한성사관학교 학교간제, 송구학교 학교간제, 외고학교 간제 등을 발표하게 되죠. 13번이요. 와, 2차 개혁만 해도 벌써 개혁들이 다 많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요. 2차 개혁에만 유일한 걸 알려드릴게요. 우선 반포하는 거, 바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2차입니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반포하고 바치는 거, 읽은 거, 문서로 남은 건 다 2차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일본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재판소, 사법권 분리하고요. 삼권 분립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폐지하는 형태로 가게 되는데 공국규모처 폐지하고요. 유기전을 폐지하고요. 상리국을 폐지합니다. 의정부도 폐지했고요. 이해가시나요? 다시 한번 또 정리를 드릴 거예요. 자, 사료를 한번 볼게요. 권력을 빼앗긴 고종의 분노 부분 보시면 나오죠. 대신들이 원하는 대로 국채를 받고 공화정을 하든지
그리고 대통령을 선출하든지 니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화를 내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만, 공화정이라는 건요 어떤 정치 형태를 말하는 거냐면 왕이 없는 정치 형태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런데 내각제라고 말하는 건요, 내각제라고 말하는 건요, 근대시 국회가 정치를 주도하면 돼요. 이해 가시나요? 의회가 정치를 주도하면 돼요.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의회가요 뭘 만드냐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정치를 하는 거죠. 이건 모든 내각제가 갖추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내각제가 있으면서 왕이 있는 경우는 보통은 헌법에 따라서 군주가 통치한다 그래서 입헌군주제라고 하고요. 국회를 갖추고 있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정부도 정치를 할 때 행정부에 가서도 담당하는 형태를 의원 내각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건 정치적인 내용이니까 우리 나중에 독립협회라든지 혹은 대한제국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그저 공화정 중심으로 먼저 말아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김홍집 내각할 때 내각이랑요, 여기에서 말하는 내각제 도입은 다른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즉 내각제를 도입했다라고 말할 때는 법을 만드는 의회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각은요, 안에 있는 강요란 뜻으로 정부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실은 의원 내각제의 의원 내각은 입법이죠. 입법부인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내각은 행정부인 겁니다. 어느 정도 구분이 좀 되셨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3차 개혁하기 전에요, 사건이 터집니다. 무슨 사건? 그 이름도 잔인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죠. 일본의 간섭이 심화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 간섭을 지켜본 고종과 명성황후는요,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자, 얼마나 많은 키워드가 나왔는지 몰라요.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 간섭을 봤죠. 삼국 간섭 기억나시나요? 그렇지,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인해서 랴오퉁 반도가 청나라로부터 일본으로 가려고 하자 러시아가 자기 친구인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이 모든 과정에 간섭, 겐세이를 넣었죠. 자, 그러자 죄송해요, 일본이 얘네들 다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랴오퉁 반도를 다시 청나라에 내뱉는 사건이었죠. 요걸 삼국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켜보고 나서 고종과 명성황후는 아하, 러시아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러시아랑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일본이 화가 났죠. 그래서 위기를 느낀 일본은 미우라쿠로를 주한공사로 파견해서요, 일본 군대와 일본 낭인들을 경복궁에 난입을 시켜서 명성황후를 시해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을미사변이라고 하죠. 그새 1년이 지나버렸죠. 1895년은 갑오년이 아닌 을미년입니다. 을미년에 일어나게 되죠. 여기 있는 사진은 명성황후를 국장 치르는 사진이고요. 이 교과서를 읽어주는 송쌤 말미에 드라마 한 편 보여드릴게요. 좀 가슴 아픕니다. 한 번만 을미사변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명성황후가 그때 당시에 백성들에게 사실 그렇게 큰 지지를 못 받고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 나라의 국격을 모독한 거죠. 이건 이미 조선으로 나라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일본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사죄를 받아야 돼요. 정말로요. 자, 그럼 다시요. 김홍집 6일준을 중심으로 한 친일 내각이 다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을미사변 이후에 3차 개혁을 진행할 3차 내각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 3차 내각은 김홍집 3차 김홍집 내각인데요. 이번에는 6일준이 함께합니다. 혹시 6일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아,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중립화론을 울부짖었던 그 사람입니다.
중립화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의 뜻을 따라서 일본처럼 개혁을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유길주는 친일 내각의 선두주자가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유길주는 사실 가장 근대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친일을 위해서 과연 내각을 맡았을까? 아니면 정말 우리나라를 빠르게 개화하고 싶었던, 어떻게 보면은 애국심에서 발로한 건 아닐까라는 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쌤 생각은 반반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유길준을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내각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김홍준 유길준의 3차 내각의 한 일입니다. 1. 태양력을 사용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음력을 썼거든요. 아직도 음력생이 세신 분 많아요. 태양력인 태양의 주기를 갖다가 달력을 만든 거고요. 음력은 달의 주기를 갖다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당시 유럽이 채택하고 일본이 채택했던 태양력을 실행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연호를 바꿉니다.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세 번째, 우편사물을 다시금 게시하는데요. 우정총국을 설치해서 우편사물을 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우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죠.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요. 흐야무야가 흐지부지 됐어요. 그 우편사물을 다시금 게시하고요. 지석영이 만들었던 종두법, 마마, 호암마마 할 때 그 마마인데 혹시 아시나요? 쌤 어렸을 때는 비디오 플레이어라는 게 있었어요. 비디오에 이렇게 비디오를 딸깍하게 넣으면 거기에서 요즘 어린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호암 마마 보다는 전쟁입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죄송해요. 그래서 마마라고 하는데 요거 그러니까 천연두라고 부르는데요. 수두 같은 거예요. 머리에 이렇게 막 피부에 막 이것저것 나는 건데 이게 옮아요. 그래서 치살도 굉장히 높은 법이라서 요 천연두를 예방하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종두법입니다. 그리고 5번 단발령을 실시합니다. 5개밖에 안 되네요. 만세. 여러분 그러니까 뭘 외우시면 되는지 아시겠죠? 3차 개혁을 하나하나 외우시는 거예요. 3차 개혁을 외우면 나머지는 1차 아니면 2차인 거죠. 대박. 자, 그래서 3차 개혁을 실시하는데요. 을미사변으로 분노하고 있던 국민들은 단발령이 내려지자 거세게 반발하게 되죠. 그래서 유생들은요, 요 을미사변과 단발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고 의병을 일으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얘들아 요거 무슨 의병이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거 위정축사 운동을 계승한 을미의병입니다. 자, 의병 가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 의병 진압을 위해서 중앙군 일부가 주방으로 출동을 하니까 고종은 이를 틈타서 경복궁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깁니다. 왕이 처소를 옮기는 걸 파천이라고 하거든. 파천. 그래서 러시아를 그때 당시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불렀다 그랬잖아요. 러시아 아라사가 되죠. 그쵸? 러시아 얼핏 들으면 아라사 같잖아요. 그래서 아라사 공사관으로 파천했다라고 해서 아간 파천이라고 합니다. 자, 흐름 잘 기억하세요. 3차 개혁만큼은 삼국간섭, 을미사변, 을미개혁, 아간파천. 그쵸? 삼국간섭, 을미사변, 을미개혁, 아간파천입니다. 사물으라. 네. 아간파천 개혁의 주도 세력이 제거가 되고요. 일부 관료가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되면서 개혁은 중단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갑오개혁의 내용이에요. 자, 아래에 보시면 단발령이 실시되고 난 다음에 고종이 단발에 대해서 이제 단발을 당했던 사료가 지어져 있습니다. 1895년 11월 15일 고종은 비로소 머리를 깎고 내외 신민에게 명하여서 모두 머리를 깎도록 했어요. 자, 10월 중에 일본공사가 왕을 위협해서 조속히 머리를 깎도록 했는데 왕은 계속 뒤로 밀었대요. 이러자 유길준이 일본군을 인도해서 궁성 주위에 대포를 설치하고요. 머리를 깎지 않는 애는 죽이 됐다고 선언을 하니까 고종이 한숨을 쉽니다.
뒤에 있는 정병아를 돌아보고 네가 내 머리 깎아줘 하겠죠. 그러자 정병아는 가위를 가지고 손을 눌려 왕의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 후에 순종이 되는 아들은 유길춘이 직접 깎아줘요. 고종이 얼마나 어색해진 머리를 보여주기 싫었을까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태양역, 건양, 우편사무, 정독법, 단발력을 실시한 3차 개혁이 끝났고요. 자, 3차 개혁은 말씀드렸듯이 다른 개혁안보다 적기 때문에 사실 3차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잘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부개혁의 의의 한계입니다.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의 요구를 반영했어요. 홍범 실사조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봉건적 통치체제와 신분제를 개혁해서 평등사회 기틀을 마련했고요. 굉장합니다. 평등사회 기틀을 마련한 아주 근대적인 개혁이에요. 엄청난 의의를 갖고 있죠. 가부개혁 전후로 완전히 한반도에 정세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생각들이 바뀌니까요. 이때 만들어진 근대적 제도의 골격도 독립협회와 외국개몽운동 등 국권수호운동에 영향을 줬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큰 한계가 있죠. 일본의 강요 속에서 지배층 입장에서만 추진된 거예요. 그래서 토지제도 개혁 같은 농민층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못합니다. 이건 역시도 그래서 위로부터의 개혁이죠. 자, 그리고 하나 더, 국방력 강화나 상공업 진흥 등도 못해요. 왜? 일본의 강요를 받고 있는데 이걸 하면 일본이 가만두겠나요? 안 되죠. 자, 그러면 뒷장 220페이지입니다. 가부개혁 때 추진된 개혁 내용과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이야기인데요. 읽어보시면 돼요. 시기별 내용을 1, 2, 3차로 잘 나눠놨습니다. 공부하실 때 예 위주로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요? 자,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여기 적어놓으셔도 되고요. 자,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얘기합니다. 가부개혁은 조선의 계약관료에 의해 추진된 자주적인 측면이 중요한 것 같아. 근대사회로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가부개혁의 의의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다면 남자아이는 애가 좀 부정적인 것 같긴 해요.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개혁이 추진되면서 우리의 이권이 외세에 넘어가게 됐어요. 개혁의 주도 생명이 일본에 의존했고 일반 백성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 못한 것도 있죠. 국방력 강화, 상공업 진흥시킬 수 있는 대안도 안 되고요. 그래서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는 거예요. 애가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부개혁이 갖는 부정적인 면모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스스로 정리하기 좀 풀어볼까요? 자,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고 왔죠? 동학농민운동은 반외세적 성격과 반봉건적 성격을 띤 민족운동이었습니다. 가부개혁에 반영된 것들도 있었고요. 제1차 가부개혁 때 개혁을 주도했던 기구는 그렇지, 군국기무처입니다. 통일기무하면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랑 진짜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아관? 파천이죠. 이름부터가 러시아 공사관이 되냐? 알아서 러시아. 네. 다음 사건은 일어난 수대대로 나열해 볼까요? 가장 먼저 나온 게 뭘까요? 자, 먼저 동학에서도 1단계인 교조신원 운동인 거고요. 그 다음에 농민분기가 일어나게 되네요. 자, 1차 분기가 일어나서 전주화약을 체결하는데 전주화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 교정청을 실시해서. 그런데 일본이 그걸 개무시 경복군 전야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은요. 이기는 게 아니라 승세를 타게 된 일본은 제2차 가부개혁을 실시하게 되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삼국 간섭이 일어나게 돼서 명성황후가 러시아랑 가까워지려고 했죠. 그랬더니 명성황후를 시해버리죠.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고요.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개혁으로 단발력을 실시하고요. 자, 이걸 보고 있었던 고종이 너무 속상해서 아관파천을 단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순서 잘 맞으셨나요? 자,
자, 역사체험 1894년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봉준과 고종과 김홍집의 이야기 정말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아주 잘 정리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봐두세요. 자, 여기까지 갑오개혁 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을미사변과 관련된 드라마 한 편 보시면서 오늘을 조금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조선의 국모다. 비록 타오르고 타올라 그저 한 줌의 채로 흩어져 바람을 타고 빗물에 쓸려 외롭게 떠돌지라도 이것이 어찌 내